안녕하십니까. 자, 가족관계등록법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공부하는 요령은 제가 커리큘럼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이 가족관계등록법을 공부할 때는 일단 핵심적인 사항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의 출제가 자주 빈출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최근 개정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규라든가 아니면은 법률이 약간 개정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판례가 내용이 바뀐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숙지를 해야겠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다년간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이 중요한 내용을 반드시 저와 함께 숙지를 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취사 선택을 반드시 하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 제1편 총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리큘럼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총설은 전체적인 어떤 규율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총론과 강론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총론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고, 강론에 해당하는 것은 등록 사무 절차라든가 아니면 국제 가족관계 등록 그런 법규라든가 이것이 바로 강론에 해당하겠습니다. 총설 부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가족관계 등록법이 어떻게 출현됐을까, 어떤 역사적인 연역을 가지고 있을까,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역적인 부분 있죠. 연역적인 부분을 반드시 봐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봐야겠다. 우리가 가족관계 등록법이 왜 생겨났는가 이걸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법에서도 우리가 강조하지만 이게 속인주의라든가 속주의주의라든가 이런 우리가 이제 지역에 대한 그런 판례라든가 그런 내용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죠. 자,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총설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것이 개관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개관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이 개관 부분에서 1 내지 2문제, 그러니까 한 문제 정도가 일단 나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개관 부분에서 연역적인 측면이 우리가 강조될 수 있고, 이 첫 번째 시간을 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나중에 마지막 35강까지, 그러니까 이론을 35강을 하게 돼 있는데 35강까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베이스를 잘 잡아야 나중에 강론에서도 이해하기가 쉽다는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보면은 가족관계 등록제도 개관이 있는데, 그럼 가족관계 등록법, 그러니까 주체가 되는 것이 가족관계 등록법이죠. 가족관계 등록법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물론 예규도 있고 여러 가지 관련 법률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족관계 관련 등록법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이 성격이 어떻게 됐냐면, 첫 번째가 민법의 특별법인 절차법이에요. 절차법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차법. 따라서 어떤 형식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 절차법이기 때문에 형식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문제 나올 때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절차를 쭉 써주고 가장 틀린 걸 골라라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법무사 1차를 보시는 분들이 가족관계 등록법을 너무 어려워하기 때문에 거의 뭐 포기 상태 이렇게 가는데 절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나오는 문제에서 그 다음에 새로 나온 문제를 약간 변형하는 문제가 70%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맞고 들어가야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요령껏 공부해달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가족관계 등록법 자체가 어려운데 왜 그러냐면 이 절차법인데 바로 민법, 사법이 민법의 절차법이에요. 특별법이고, 또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행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행정 절차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마지막에 공부하는 여기에 대한 어떤 소송이랄까,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항고 같은 게 있습니다. 그 불복 절차가 있는데 바로 행정 절차적인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민사적인 성격이니까 사법적 성격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행정 절차적인 성격을 매우 가지고 있다. 그래서 곳곳에 그런 절차가 들어가 있고요. 또한 형법적인 성격과 그다음에 형사소송법적인 성격도 매우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용하는 어떤 법규라든가 법규의 어떤 범위에서 이런 하자가 발생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이제 사법 공조라고 그러죠. 형사 절차를 어떻게 이용할까, 이런 문제까지도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자, 서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가족관계 등록 제도의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국민의 신분관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죠. 신분관계.
신분 관계를 우리가 설정하는 그러한 법이 가족관계 등록법이에요. 신분이라는 게 뭡니까? 그 사람이 현재 상태라든가 지위를 신분이라고 그럽니다. 알겠죠? 스테이터스라고 그러는데 이 신분이란 그 관계인데 특히 가족이라는 어떤 법률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우 의미가 큰 법률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지센터라든가 이쪽에 가면 가장 중요한 게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모르면 소용없는 겁니다. 그죠? 물론 나중에 뭐 우리가 특히 법무사 시험에서 중요한 것이 부동산 등기라든가 이런 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걸 해서 우리가 앞으로 생활을 영위하고 그다음에 어떤 정보를 취합해서 나의 앞날을 개척하는 그런 직업이 법무사 직업이 아니잖아요. 나아가서는 나중에 사회에 공헌하는 그런 직업이 법무사이기 때문에 이 가장 기초적인 거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을 알고 있어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국민의 신분 관계를 설정하는 그런 법이 가족관계 등록법인데, 그럼 가족관계 등록법을 왜 이것을 우리가 공부해야 되느냐? 바로 이 등록을 통해서 공시라든가 그다음에 공증의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가 공시라든가 공증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우리가 나중에 법무사 2차 또 1차도 마찬가지죠. 1차나 2차에서 보면은 이 부동산 등기에 대한 성격에서 우리가 공신이냐 공시냐 이걸 물어보는데 가족관계 등록 제도에서도 공시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봤을 때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가족관계 등록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부부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알 수 없죠. 그러나 가족관계 등록 이 제도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부를 우리가 봤을 때 이 사람들이 부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시의 원칙이 적용되는 일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공적인 증명이라고 하죠. 공증의 원칙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의 가족이라는 것을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그런 제도가 가족관계 등록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가족이라는 개념이 엄청나게 중요하게 처음부터 들어오는 겁니다. 가족이라는 개념을 확정할 것이냐 아니면은 축소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것을 개별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우리가 다수의 어떤 원리로 우리가 해결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제3절 보면 호적제도와 가족관계 등록제도의 비교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유가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기능을 보시면 어떻게 됐냐면 바로 신분 정보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그죠? 그 변동이라든가 그 사항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 기능을 가질 수 있다. 즉 가족관계 등록부를 봄으로써 이 사람이 어떤 가족관계 신분이 변동됐을까 아니면은 어떻습니까? 이 서로의 관계 상호간의 관계라고 하죠. 상호관계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상호관계도 이를 통해서 추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족관계 등록 제도고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절로 넘어가면은 가족관계 등록 제도의 연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역이라는 것은 역사를 뜻합니다. 역사. 스토리가 있죠. 그죠? 가족관계 등록 제도의 스토리를 꼭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왜 물어보느냐? 자, 우리가 다른 법도 마찬가지고 다른 어떤 시험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1번에서 2번은 꼭 연역이라든가 역사를 반드시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나중에 마지막 점 찍을 때까지 그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가를 측정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역사를 볼 때도 마찬가지죠. 그런 거와 똑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충분하겠고. 자, 그래서 가족관계 등록제도 연역을 보시면은 자, 그럼 가족관계 등록제도가 언제부터 출발했을까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1960년 1월 1일부터 출발했습니다. 1960년 1월 1일부터. 자, 그런데 이 당시에는 가족관계 등록제도가 아니었습니다. 이때는 바로 이제 호적제도였죠. 호적. 그래서 여기서부터 나오는 것이 바로 이제 호적제도가 되겠습니다. 호적제도와 현행 가족관계 등록제도의 이동, 여기에서 이제 출제가 되는 거죠. 1960년대 초반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1950년도 6.25 사변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상당히 사회가 혼란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호적제도가 상당히 문란하고 이게 체계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그 이후로 1990년도 넘어가면서 여기에 대해서 가족법회 학회라고 그러죠. 가족학회에서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가족법 학회라는 게 있어요. 여기 가족법 학회에서 민사법학회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상당히 큰 그 학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가족관계 등록법을 우리가 출연시켜야겠다라는 이론이 많이 팽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2005년도 2월 3일 날 헌법재판소 이 위헌 판결 내렸죠. 왜 위헌 판결 내렸냐면 호주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종전에. 이 호주제가 있었기 때문에 호주제는 상당히 가부장적입니다. 그래서 이 호가 있는데 호를 이루는 것은 어떻게 되었냐면 호는 바로 이제 호주와 가족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호주와 가족이죠. 호주 그다음에 가족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호주는 가족의 일부분이지만 가족을 리더하는 그런 주체로서 상당히 권위가 있는 어떤 권력적인 주권적인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헌법에 위배된다 이렇게 판결이 나왔던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판결을 내렸냐면 물론 헌법 불합치 결정 내렸죠.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를 내렸습니다. 불합치. 그러니까 위헌 판결입니다. 쉽게 말해서 위헌 판결도 있고 불합치도 있고 어떤 여러 가지 헌법재판소의 어떤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헌법 공부하실 건데 헌법에서 공부하는 그런 내용을 여기서도 한번 공부합니다. 어떤 원칙에 반했냐면 바로 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했다는 겁니다. 즉 인간의 존엄, 개인의 존엄과 개인의 존엄이 인간의 존엄입니다. 개인의 존엄과 바로 평등 사상의 원칙에 반한 것이 바로 이 호주 제도였다는 거예요. 그 호주 제도가 사실은 이 1960년대부터 나왔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게 일본 민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본 민법이 바로 독일의 민법, 프랑스의 민법을 가져온 것이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이 법은 상당히 권위주의적이에요. 그래서 개인주의적이라기보다도 어떤 단체주의 사상이 많이 포함된 그런 법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족 구성원들의 차별, 가족 자체에서도 차별이 발생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성평등에 반했다. 즉 뭐냐면 평등, 즉 헌법 제11조에 반했다는 겁니다. 나아가서는 헌법 제10조, 바로 행복추구권이죠. 인간의 존엄과 가치, 여기에 반한 것이 바로 호주 제도였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꼭 반드시 우리가 숙지를 해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2005년도에 위헌 판결을 받았지만은 그로부터 3년 후가 되겠죠. 2008년도에 이 가족관계 등록법으로 우리가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문제가 뭡니까? 가족관계 등록법이 우리가 이제 정착이 될 때까지 호주 제도가 완전히 날아간 것이 아니에요. 그 자료라든가 이것은 바로 대법원 규칙으로 편입됐습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호주 제도가 폐지됐다는 증거를 남겼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 내용도 우리가 간단히 언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호주 제도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왜 받았느냐? 바로 개인의 존엄,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 다음에 평등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이것은 위헌 판결, 즉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이 불합치 결정하니까 아무래도 이 국회라든가 아니면 위원회들이 상당히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5월 17일 날 우리가 개정을 했습니다. 제정을 했다고 봐야겠죠. 공포해가지고 효력을 발휘했습니다. 언제냐면 2008년 1월 1일부터 이게 시행됐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2007년도와 2008년도 요 사이에 다른 법도 상당히 많이 개정이 됐습니다. 왜 개정이 됐냐면 우리가 독일 법학회라든가 이쪽에서 들어온 이론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영미법, 그러니까 당사자주의라든가 개인주의, 다원주의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특징이 나와 있는데 바로 종전에 호적 제도가 있을 때는 바로 어디서 주로 우리가 이것을 관장했었냐면 법원 쪽에서 주로 관장했었죠. 그죠? 그러나 이것을 신분제도, 그러니까 이 법원에서 한 것을 각종 어떻습니까? 면사무소라든가 이쪽에서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감독기관이 이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 당시는 상당히 이 체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법원에서 완전히 감독하는 그런 형태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원 관장주의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등록 사무가 법원 관장주의로 바뀌었다. 법원에서 주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주체는 누가 하냐면 예를 들어서 뭡니까? 우리가 이
군수라든가, 그죠? 읍장이라 면장 이런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체는 사실은 바뀐 것이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는 바뀌었다라고 우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3절로 넘어가면 호주 제도와 그 다음에 가족관계 등록 제도의 차이점, 그 다음에 유사한 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가족관계 등록법을 처음 공부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텐데요. 그리고 이 법무사 이 시험이 상당히 나 개인만 노력하면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혼자서도 우리 동영상을 본다든지 해가지고 얼마든지 우리가 딸 수 있는 그런 과목이에요. 그렇죠? 직접 학원에 가가지고 우리가 강의를 듣는 것도 물론 괜찮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수 없는 그 여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지 못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하신다면은 그러니까 1년 안에 동차로 얼마든지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바로 이 법무사 시험이에요. 알겠죠? 커트라인이 우리가 높은 게 아닙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절대평가를 하는 거예요. 1차 같은 경우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2차 때 우리가 시험 보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는 상대평가가 되겠지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과락을 면해야겠다. 이걸 공부하셔야겠죠. 물론 절대적 상대평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겠죠? 완전한 상대평가도 아니고 완전한 절대평가도 아닙니다. 절대적 상대평가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죠. 자, 첫 번째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문제 1번이라고 볼 수 있죠. 호주 제도와 가족관계 등록 제도. 호주 제도입니다. 이거와 가족관계 등록 제도. 가족관계 등록 제도입니다. 등록 제도의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들 표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등록 기준이라는 게 나와요. 자, 가족관계 등록제도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등록 기준지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꼭 아셔야 돼요. 등록 기준지. 자, 이것은 항상 시험에 출제됩니다. 등록 기준지는 종전에는 없던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등록 기준지 제도가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행정편의 이거는 행정편의 때문에 들어온 겁니다. 행정편의. 자, 그러니까 행정편의주의 때문에 들어온 것이 바로 등록 기준지 제도가 되는데 등록 기준지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누구나 빨리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의 하에서 지금 들어온 것이 바로 등록 기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행정 업무의 어떤 신속성, 그 다음에 통일성 이런 내용에 우리가 기준을 참작해 가지고 들어온 것이 바로 등록 기준지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전에 어떻습니까? 등록 기준지가 아니라 본적이란 말을 썼어요. 본적. 그죠? 종전에는 본적이란 말을 썼습니다. 본적. 이걸보다는 등록 기준지란 말을 쓰는 것이 낫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다. 그러니까 종전에는 본적이 모든 것이 기준이었지만 지금은 등록 기준지가 우리가 기준이 된다.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본적은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꾸죠. 그러나 등록 기준지는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등록 기준지는 변경이 가능하다. 왜? 행정 편의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본적은 바꿀 수가 없죠.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금도 본적이란 말 쓰긴 써요. 그렇지만은 본적이란 말은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니게 됐죠. 그렇지만은 쓰고 있습니다. 그것도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이 바뀌거나 새로 나왔다고 해가지고 종전에 쓰던 것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어요. 호주란 말도 가끔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것까지 예규라든가 이쪽에서 보면 호주란 말 아직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게 과도기적인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바꿀 수는 없습니다. 점차 바뀌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가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뭡니까? 이 가족관계 인적 범위 사항이 줄어들었을까요? 아니면은 좀 확대가 됐을까요? 범위가 문제입니다. 범위. 범위가 호주 제도였을 때는 범위가 아주 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들어갈 사람들이 많죠. 호주 일단 들어가야 되겠고, 배우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장남 및, 그 다음에 미혼 자녀, 이것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장남의 배우자 및 직계 비속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중요한 게 누구냐면 호주가 중요하고, 호주가 중요하고 또 누가 중요했습니까? 장남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장남. 이게.
그죠? 장남이 중요하니까 모든 것은 호주와 장남 위주로 돼 있어요. 배우자가 아니라. 그죠? 그리고 호주가 사망하면 누구한테 갑니까? 장남한테 가게 돼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바뀌었죠. 상속제도도 살살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시험 과목에서는 친족 상속법이 제외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우리가 물론 뭐 친족 상속법 내용도 들어가죠. 들어가는데 그 내용과 이 내용은 약간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물론 친족 상속법에서 우리가 그 상속이라든가 이런 내용과 이 가족관계 등록은 등록 제도이기 때문에 입법 취지가 다른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가족관계 등록법의 모체가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바로 친족 상속법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친족 상속법은 민법에서 비중이 40%예요.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법 뭐 상당히 많죠. 상당히 이 범위가 엄청난 그 조문을 자랑하지만 그 중에 40%가 친족 상속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그만큼 친족 상속에 대한 문제가 크기 때문에 이 가족관계 등록 이 제도를 우리가 파악을 잘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법무사 실무 활동할 때 이 내용을 많이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등기 등본이라든가 이런 걸 가족관계 등록부를 봤을 때 이것을 어떻게 신분관계가 변동이 됐고 그 다음에 부동산 관계가 어떻게 변경이 됐고 이걸 빨리 파악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능력 있는 법무사로 태어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따질 게 또 뭐가 또 중요할까요? 여기서 중요할 게 하나 있는데요. 종전의 호주 제도에서 없었던 게 있습니다. 바로 친양자 입양제도가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제도가 있죠. 친양자 입양제도가 있는데 상당히 획기적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동안 양자제도를 했더니만 양자가 말이죠. 양 부모한테 잘못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친부모한테도 잘못하고 그리고 이제 상속만 다 이렇게 하려고 그러고 나아가서는 어떻습니까? 종전에 친생 부모가 터치를 많이 하려고 그래요. 양자로 보내고서 너 내 아들 내 자식인데 양자 같다고 나를 모른 척 하느냐 이런 식으로 터치를 많이 합니다. 간섭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양자의 어떤 권리가 상당히 침해받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자를 보호해야겠다. 누구처럼 보호하냐면 혼인 중외자처럼 해야겠다는 것이 친생자 입양제도예요. 혼인 중외자죠. 이렇게. 자, 혼인 중외자는 뭡니까? 바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혼인관계를 맺고 거기에서 출생한 사람이 혼인 중외자 아니겠습니까? 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친양자가 이게 형법상 문제가 나중에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부모를 예를 들어서 뭐 살해했다든지 이럴 때는 이게 존속 살해자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 가지고 따지는 건데 요것은 형법상의 문제입니다. 공법상의 문제고 요것은 사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달리 판단을 해야겠습니다. 이런 문제점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가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부성 원칙과 모성 원칙을 조화했다 이런 얘기죠. 이 호주 제도에서는 뭐가 항상 중요하냐면 아버지의 성을 따라갔습니다. 아버지. 그렇지만은 이 가족관계 등록 제도에서는 아버지 성뿐만 아니라 특별한 경우는 모의 성까지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모의 성. 그러니까 모와 자의 어떤 성을 합한 그런 종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절충적인 성격을 우리가 수용한 것이 바로 가족관계 등록 제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성불변의 원칙을 폐지했다. 즉 불변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폐지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요 내용만 하나 보면은 한 문제를 여러분들이 맞힐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관계 등록 우리가 제도에서 그럼 가족관계 등록부가 있어요. 가장 중요하죠. 그럼 무엇이 있을까를 여기서 나중에 강론 쪽에 가면 우리가 설명을 드리는데 여기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간단히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가족관계 등록이라는 바로 이제 그 기본적인 등록부가 있습니다. 가족관계 등록부가 있고 등록부가 종류가 5가지가 있는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기본관계 등록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 관계를 모두 관계를 설정해 놓은 그런 등록부가 있고, 그다음에 기본 관계 등록부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 관계 등록부. 그다음에 결혼을 해야겠죠. 물론 결혼 않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사람이 있겠습니다만, 결혼해가지고 등록을 하는 것이 혼인관계 등록부라고 그래요. 이런 제도가 또 있고, 그 다음에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입양을 했을 때 이 등록부를 어떻게 우리가 등록할 것이냐, 이걸 따지는 것이 바로 입양관계 등록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혼인 중에 자로 보겠다는 친양자 입양관계 등록부, 이렇게 5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암기할 때 자, 가기 혼입친입니다. 혼입친 이렇게요. 요거 알면은 거의 강론 50%는 커버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수업할 때 이 두 문자도 가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두 문자를 모두 하지는 않습니다. 모두 하게 되면은 오히려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문자와 그다음에 실체적 내용을 적절하게 섞어서 공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알겠죠? 그 방법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가족관계 등록부, 그다음에 기본관계 등록부, 그다음에 어떻습니까? 혼인관계 등록부, 그다음에 입양관계 등록부, 그다음에 친양자 입양관계 등록부. 이 2가지는 입양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입양. 그죠? 자, 요것도 둘이 이제 관련이 있고, 크게 보면 3가지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혼인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부 변동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3가지, 이것은 같은 개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개념, 그 다음에 2개념, 3개념, 그러니까 토탈에서 3개념 정도 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총설 부분 간단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등록사무 준거 법규라는 게 있어요. 적용 범위. 여기서도 이제 시험에 가끔 출제됩니다. 한 5회 정도, 4회에서 5회 정도 한 번씩 나오는 건데요. 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법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어요. 다른 법에서는 준거법 하지 않고 적용 범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준거 법규 및 적용 범위 합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가족관계 등록법에 모법이 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준거 법규죠. 자, 준거 법규입니다. 기준이 되는 거죠. 기준이 되는 법규가 무엇이 있을까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역시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이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자,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 가장 중요합니다. 가족관계에 관한 법률이 124조로 되어 있습니다. 124조. 자, 여기에서 법률 그대로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 교재는 이런 법률 내용을 그대로 우리가 이 내용을 담아왔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법률 따로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2번째는 민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민법.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재외국민가족관계 등록법 있죠. 그 다음에 등록부 정정에 관한 특례법이 되어 있어요. 등록부를 정정하는 특례법이 있고, 그 다음에 부재선거 등에 관한 특례법, 그 다음에 입양특례법이 있어요. 입양특례법. 상당히 어렵죠. 민법만 공부하다가 갑자기 입양 나오니까요. 그 다음에 혼인신고 특례법이 있어요. 혼인신고 특례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아주 특례법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40개쯤 되는데요. 이 교재에도 상당히 많이 지금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가 우리가 생각할 게 대법원 규칙이라고 그랬죠. 대법원 규칙은 지난번에 설명했지만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바로 종전의 호적법이 지금 폐지됐죠. 이것을 상당 부분 흡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그래서 대법원 규칙으로 이 내용을 포섭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법원 규칙은 어떻습니까? 법률에서 위임한 것이죠. 위임이란 얘기가 나옵니다. 위임. 법률에서 위임한 그런 명령이 되겠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우리 가족관계 등록법에서 자주 나오는 것이 바로 예규라는 게 있습니다. 예규와 선례. 이게 있고 선례가 있습니다. 선례. 2가지 하급의 하위에 해당하는 그런 규범이 있습니다. 하위 규범이죠. 하위 규범.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규와 입법례, 그 다음에 선례죠. 선례가 있는데 여기서도 한 2-3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선례가 엄청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선례를 다 암기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 이제 300여 페이지 되는 이 가족관계 등록법을 이 강의 내용과 같이 보신다면은 일치도 틀림이 없는 그러한 합격의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자, 예규가 있는데요. 예규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선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개별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규는 말 그대로 예를 들은 그런 규칙이 되겠고, 선례는 어떻습니까? 케이스입니다. 케이스. 일종의 케이스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용어, 새로 나온 용어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알아두시고, 개별적 구체적 사실은 바로 예규가 선례가 되겠다. 예규가 아닙니다. 이것도 한번 나왔었습니다. 예규는 구체적이고 선례는 뭐 일반적이다. 틀렸죠. 예규는 일반적이고 바로 선례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이다. 이렇게 답을 하셔야 정답이 되겠고, 문제가 되는 게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항상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그럼 종전의 호적법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물론 폐지가 됐죠. 그렇다고 파기까지는 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왜? 종전의 호적법을 우리가 거울 삼아 가지고 앞으로 전개될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그런 사물을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국민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종전의 호적법은 그냥 말살된 게 아니에요. 몰살된 게 아니고 완전히 폐기한 것이 아니라 폐지만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종전의 호적법은 바로 재판 절차, 즉 호적법은 어떻습니까? 가족관계 등록법에 특별히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외 규정 뭐냐면, 종전의 어떤 이 호적 그 제도는 어떻게 됐냐면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 종전에 했던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이게 발효됐을 때 그 시점까지는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시겠죠? 지금은 적용하지 않겠죠. 그러나 이 공포가 되고 발효됐을 때 2008년도까지 그 전에 있었던 것은 바로 호적법을 적용하도록 그런 예외가 있었다는 겁니다. 알겠죠? 지금은 시간이 좀 흘렀기 때문에 거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가 국제사법이 또 있어요. 국제사법. 국제사법이라고 그러죠. 이건 왜 나왔냐면 이게 지금은 국제적인 어떤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유엔 회원국이 이제 187개 국가가 있습니다. 물론 뭐 더 있을 수가 있어. 250개쯤 되는데,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를 이 혼인 관계라든가 아니면 가족 관계 등록 사무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준거법으로 삼고 있습니다. 국제사법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중요할 수가 있고, 그 밖에 비송사건 절차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러니까 소송으로 가지 않고 비송으로 가는 그런 절차법도 준거법이 될 수가 있고, 나아가서는 가사소송법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적용 범위가 있는데, 법률 불속의 원칙이 역시 적용됩니다. 즉 행위시법이 있고, 자, 여러분 형법 공부할 건데요. 행위시법이 있고, 그 다음에 재판시법이 있을 때 이런 얘기죠. 저 행위시법 원칙이라는 거죠. 재판시법을 행위시에 소급해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로 소급피해 금지 원칙이 되는데, 가족관계 등록법도 원칙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속지적 효력이 있죠. 대한민국 영토에서 발생한 가족관계 등록은 바로 우리나라의 가족관계 등록 법을 적용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인적 효력이 있죠. 바로 이제 국내에 있는 외국인이라든가 한국 사람 모두 적용된다는 것이 바로 대인적 효력이 되는데, 속인적 효력이죠. 그리고 한국 사람이 외국에 가 있어도 한국 법을 적용합니다. 속인적 효력이니까.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뭐 외국인은 뭐 귀화한 사람이 되겠죠. 한국 사람이 되는 거죠. 귀화한 사람도 한국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외국에 나갔을 때도 한국법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어떻게 나올까요? 첫 번째가 장소적 효력 물어보면 어떻습니까? 속지적 효력이 답이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대인적 효력은 속인적 효력이 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은 가족관계 등록법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소한 용어가 많이 등장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에 걱정을 하지 마시고, 앞으로 남은 것이 기본 이론은 34강이 남았지 않습니까? 저와 함께 같이 공부한다면은 완벽한 가족관계 등록법 시험 대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